안녕하세요. 저는 샤인체이시 최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임상 시험 수행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포 치료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을 짧은 도표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신약 개발 과정 중에 그 비임상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그 임상 시험이 아닌 것은 모두 비임상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그 동물 실험 쪽이기 때문에 빨간색 상자에 있는 그 디벨롭 단계에서의 인비보, 즉 질환 모델 유효성 평가하고 예비 안전성 평가, 그리고 그 후보 물질이 도출된 다음에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유효성 평가라든가 안전성 양의 독성 평가, 이런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성 양이라든가 독성 평가는 GLP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전성 양기 같은 경우에는 코어 배터리라고 해서 필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그 GLP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적 시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넌 GLP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지나가게 되면 임상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임상 또는 전임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은 임상 시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비임상 시험은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세포 치료제를 포함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 식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양리 및 독성학적 평가를 비임상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포 치료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임상 실험을 위해서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을 통해서 임상 시험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계획된 제시 계획되고 제시된 임상 연구가 수행하기 안전하다는 결론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전성 양리 시험하고 독성 시험, 안전성에 관련된 실험들은 GLP 인증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미국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비임상 실험은 임상 시험을 위한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론적 그 실행 가능성 확립을 위해서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인비트로라든가 동물 시험계, 인비보 시험계를 통해서 유효성 평가, 활성 성분의 분리 및 작용 기전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양리학적 유효 용량을 확립해서 안전한 초기 용량 탐색에 사용할 수 있고요. 투여 경로라든가 용법을 최적화해서 임상 시험의 안전한 투여 방법이라든가 반복 투여의 계획, 투여 간격,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활성이라든가 독성, 이런 것들을 봐서 어 임상 시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고요. 추가 연구를 위한 동물종 및 질환 모델 선정이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유전, 발암성 면역, 신경 독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어떤 독성 유발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임상 초기 용량 및 용량 증량 계획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표적 조직 및 단기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성하고 유효성 지표를 먼저 예측해서 임상 시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에 들어갈 임상 대상 환자들, 피험자들의 그 선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세포나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해서 어떤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증식, 선별,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특성을 변화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치료, 진단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세포 치료제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래에 따라서 세포의 유래에 따라서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가 세포 치료제 오토로고스라고 말하고요.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할 때는 동종 세포 치료제라고 해서 알로제닉 셀이라고 불 사람 말고 인제 다른 동물이라든가 이종에서 오는 이종 세포 치료제 지노제닉 셀을 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개발할 때 이런 구분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포 치료제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화 정도에 따라서는 전구 세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 분화 세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구 세포는 그 중간엽 줄기세포라든가 노혈모세포, 태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분화가 된 다음에 인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췌도세포, 연골세포, 피부세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원에 따라서 그 자가, 동종, 이종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성 성분에 따라서도 세포만 있는 세포 치료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세포와 함께 적용되는 융복합 제품이 있을 수 그리고 조직공학 제품이 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세포 치료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줄기세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투여 이후나 제조 과정에서 분화가 일어나도록 조절이 가능한 그런 세포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포주로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면은 그 퀄리피케이션을 위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종양원성 특성을 광범위하게 검사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의약품으로 활용할 때 제공자 간 편차를 최소함으로써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 재현성 있는 제품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포주로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세포주로 확립하게 되면 세포주 은행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어 세포를 생체 물질과 결합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생체 그 바이오 메티리얼인 콜라겐과 섞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융복합 제품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를 그 기존의 합성의약품 즉 스몰 모레큘 제품과 개발할 때 이제 고려 사항을 비교를 해 보면 합성의약품에 비해서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축적된 임상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세계 최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명확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특히 그 줄기세포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에는 그 증식능이 있기 때문에 발암성의 관찰이 중요해질 수 있고 또 투여 용량이 어떤 어 케미컬을 이렇게 농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포 수를 근거로 해서 투여하기 때문에 투여할 수 있는 최대 세포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투여 횟수도 단회 또는 간헐적 투여를 하는데 7회 이내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에 따라서 종 및 개체 특이적일 수 있고 ADME 중에 그 메타볼리즘에 해당하는 대사가 적용되지 않고 분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세포의 효과에 의해서 어떤 약효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한 한계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의약품에 대해서 장기간 체내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효과도 오래갈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포의 형태로 들어가면은 이식이라든가 주사 뭐 어 이런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제형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종에 들어가면은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상 또는 비임상 시험에 있어서 사람의 세포를 동물 모델에 적용할 때 그 동물 모델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연구자들이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발하는 의약품의 카테고리 또는 의약품의 특이적인 제품 맞춤형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은 허가 당국과 미리 상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 양리학적 활성, 그다음에 독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비트로, 엑스비보, 인비보 이런 실험계를 적용하고 있고요. 제품 특성에 맞춤형으로 비임상 시험에 디자인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세포의 구성 용량, 이식 부위, 치료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제품 특성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식한 다음에 또는 투입한 이후에 세포의 운명 또는 세포의 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임상 시험 디자인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물에 바이오미트릴이 포함된 경우에는 융복합 제품의 경우이죠. 추가적인 비임상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임상 시험의 프로토콜 디자인을 위한 핵심 요소는 어 제품의 활성과 독성 구분, 그리고 사람 투여 시에 초기 안전 투여량하고 용량 증량에 관한 방법, 그리고 독성 또는 활성 표적 장기를 파악하는 것, 임상 모니터링 대상 변수 파악, 환자, 그러니까 피험자에 대한 적격성 기준 파악을 어 고려하여서 그 임상 시험의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바이오미트리얼이 이제 어떤 스캐폴드 같은 걸로 적용이 됐을 때 융복합 제재에 대해서 비임상 시험에서의 생물학적 안전성 고려 사항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기에 준해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ISO 10993에 의한 생체 적합성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들어가는 경우에 종양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나 완전성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성능을 그 평가할 때 생체 내, 그러니까 인비보 또 생체 외, 그러니까 엑스비보라든가 인비트로 실험을 이제 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체 물품, 즉 바이오미트리얼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췌도 세포를 당뇨병 환자한테 넣었을 때 외부에서 인제 오토로그, 환자 자신의 세포가 아닌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이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미트리얼과 함께 집어넣으면 그 바이오미트리얼에서 면역 차단이 가능한가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을 해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래성 인자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의 것 이종에 가능 이종으로부터 분리된 세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래성 인자가 전파되는 것에 대한 배리어로서의 유효성도 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포 및 조직의 유전형, 또 표현형의 변화, 그리고 장치 내부의 세포 생존율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합니다. 동물 모델의 선정입니다. 동물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 모델 선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과 가장 유사한, 이상적으로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회복적 구조를 가지고 병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 질병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여 경로라든가 용량 파악 이런 것도 임상에 적용하기 전에 인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경로라든가 용량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한 동물 모델이 선정이 가능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대동물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동물 모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동물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동물 모델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럴 때는 동물의 물리적 크기라든가 기술적 한계들을 고려해서 사람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동물 모델을 선택했을 때 그 동물 모델이 그 비슷한 질병에 사용되었던 그런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가용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 동물 모델을 변형해서 비임상 독성자를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 이를테면 그 사람 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시험에 적용할 그 제품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동물에서의 면역학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종 동물 세포 제품이라고 해서 그 예정 임상 제품과 유사한 동물 제품으로 비임상 독성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GLP를 준수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적절한 비임상 동물 모델이 없을 경우에는 어 일반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그 건강 상태라든가 혈청 생화 또는 혈액학적 프로파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학적 변화를 현미경으로 조사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인제 일반적인 그 모델을 그 적용하여서 최소한의 그 안전성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 동물에 대한 그 동물 모델에서 실험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양립 활성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독성 효과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실험의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전임상이나 비임상 시험을 동물 시험을 뛰어넘되 임상 시험에서 이걸 전부 보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 있어서 자원 집중적인 임상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고, 이상 반응 발생 상태를 보다 빈번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 피험자 그룹을 증가시켜서 추가로 인제 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 동물에서 인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기 환자 추적 관리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비임상 시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다음에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는 것이 임상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제 어쩔 수가 없을 때는 임상 시험을 인제 좀 스킵하고 갈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치료제는 그 승인된 특이한 이제 전자 시스템이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형도 이 세포 치료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주사기라든가 아니면 카테터 이런 것들을 통한 주입 또는 주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입되기 때문에, 또는 외과적 이식으로 체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전자 시스템에 관한 것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터, 예를 들면 카테터 시스템이나 주사기 시스템으로 이 세포를 주입하게 되면은 데드 스페이스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세포 치료제는 세포의 개수를 정확하게 세 가지고 그걸 인제 용량 단위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 설정한 단위에 해당하는 그 용량이 데드 스페이스로 인해서 세포 전달이 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시스템에 대한 이 비인상적 평가도 중요하고, 또는 동종, 그러니까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세포 치료제를 그 주입했던 또는 어떤 전달했던 그런 시스템이 사용한 적이 있다면은 그런 제품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내강의 막힘이라든가 그 세포 활력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인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식 이후에 인제 세포 운명과 관련된 생물 안전 이슈는 세포의 이동 가능성,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가능성이 있고, 또 세포가 이제 분화되는 분화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세포의 표현형도 있고요. 그 종양원성, 아까 그 분화에 따른 종양원성 가능성도 있고, 그 세포가 생존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세포 치료제 종류에 따라서 그 비임상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그 피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고려 사항은, 동물 모델을 선택할 때는 뭐 공통적인 얘기지만은 그 생물학적 반응성을 보여야 된다. 요. 그 POC, 즉
개념 증명의 확립에 유용한 어 동물 모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피부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피부에 대한 상처라든가 화상 뭐 이런 것들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재는 '아주 이상적인 동물 모델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관점이고요. 다양한 동물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인제 그 이상적인 동물 모델의 부재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 증식하고 기질 형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 그 피하 주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경피로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섬유 증식이라든가 기질 형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인제 피하 주사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수축 및 재상피화 같은 경우에는 돼지 모델을 써서 이제 예, 절개 상처를 만들고 거기에 인제 적용하는 그런 평가를 만들 수 있고요. 돼지 모델은 피부 구조가 그 사람 피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유용한 모델로 적용이 피부에도 인제 혈관 형성 유도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두피 각막이라든가 병아리 육모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치유 부전 모델로는 어 방사선을 조사한다든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계속 적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토끼 귀의 그 피부 궤양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상피화 평가에 유용하다 도 있습니다. 비임상 시험의 그 고려 사항으로서는 그 역시 공통된 얘기지만은 그 디자인의 노출 경로라든가 임상 시험에 적용될 투여 경로라든가 투여 방법, 기간 이런 것들을 인제 최대한 반영해서 실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원칙은 그 임상 시험에서 사용할 노출 경로, 방법, 용량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회복적 구조가 다르다든가 크기가 다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 치유 같은 그 피부 세포제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료에 대한 독성을 그 경피에서 그 전달되는 것이 전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용량을 사용해서 더 많은 치료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해서 그 치료 주수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 경피로 적용하는 것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 전달되는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들이마실 수 있고 또 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폐 독성이라든가 흡입 독성에 해당하는 폐 독성이라든가 또는 그 아이 이리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눈 독성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면역원성에 대해서도 인제 반복 투여가 가능한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PK 프로파일이라든가 양력학적 반응 그다음에 제품 독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인제 제품에 대한 항체이기 때문에 그 안티 드러그 안티바디 즉 ADA 스터디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 피부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 발암성 시험은 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만성 궤양 치료 의약품 경우에는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생식 발생이라든가 유전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골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 모델을 설정할 때는 그 연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세포 치료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 세포 치료제를 주입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중대동물이 많이 선호되고 있고요. 염소, 양, 말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자주 사용되는 대동물 모델이지만 최근에는 돼지 모델도 사용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세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포 치료제는 다 공통된 얘기지만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적으로 적용할 사람 세포 제품과 유사한 동물류의 상동세포 치료제를
사용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 시험을 통해서 실제 임상에 적용할 사람 제품과의 상동성 수준을 먼저 그 특성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연골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 미국 FDA에서 나온 그 Guidance for Human Somatic Cell Therapy and Gene Therapy를 참조하실 수 있고요. 미국 시험재료 기준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참조해서 동물 모델이라든가 기계학적 시험의 개발을 전략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골세포 치료제 개발 시 비임상 시험에 인제 고려할 사항은 그 품목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응 기간에 대해서도 연골 손상의 수복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 및 수복 연장 기간 이런 것들을 인제 반영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인제 대동물 실험에서 반응 평가를 할 때 1 년간 시험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성 같은 경우에는 그 국소 독성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그러니까 체내에 이식되고 또는 투입된 다음에 다른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또는 관절에서 그 분해되면서 기인할 수도 있고요. 전신 독성 같은 경우에는 투입 부분으로부터 세포가 마이그레이션 즉 세포가 이동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그래서 인제 종양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인제 검증을 하고 특히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생체 내 분포 시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용량 반응 같은 경우에는 대동물 시험에서 평가될 수가 있고요. 동물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임상 시험용 제품과의 차이의 기술 즉 앞서 말씀드린 레벨 오브 애널로지를 특성 분석을 한 다음에 인제 그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계학적인 자료 및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로 요구하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제출 안 한다면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심장질환 세포제 치료 개발을 위한 그 동물 모델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그 마우스, 렛을 비롯한 소형 동물 모델도 많이 쓰고요. 중대형 동물 모델, 그 돼지라든가 개도 많이 쓰게 되는데 마우스라든가 렛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기능학적인 임상 모니터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 크기 제한으로 인한 세포 전달 시스템 시험이 어려울 가능성도 왜냐하면 그 카테터 같은 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관의 크기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중대형 동물 모델이 많이 선호가 되는 거고요. 그 면역 부전 동물 모델을 사용한다든가 인간화 면역 동물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정상 동물을 사용할 때는 면역 억제제를 쓰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환 동물 모델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실제 그 활용한 평가도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심근경색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임상 시험을 뒷받침하는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까지의 인제 그 예들을 보면은 세포 주로 확립되지 않은 BMSC라든가 PBSC 세포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표현형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출현 가능한 표현형의 아집단이 심장 조직에 어떤 영향을 각각 미치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BMSC나 PBSC라든가 이런 제품에 포함된 혈관 모세포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근의 관류를 증가시켜서 심장 기능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 그 세포군의 그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로서는 첫 번째가 그 심근 세포로서의 전환 분화 즉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이라는 고런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 엔지노시스 즉 신생혈관을 형성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심실 재형성 ventricular remodeling에 대한 저해라는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최근 연구 결과에 보면 그 전환 분화 즉 스트레스 디퍼런시에이션이 발생하면은 그 비정상적이고 부정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골격근을 생검해서 체외 배양해서 만든 세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섬유 아세포, 심장세포, 근원세포 이런 것들이 인제 다양한 비율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 치료제에 대한 정기적 흥분성, 수축성, 유전자 발현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섬유 아세포가 이제 비후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상 증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허혈성 손상 이후에 그 심실 재형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궤도 세포 치료제는 주로 이제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어 고려가 되는 치료제 종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모델을 선택할 때 일형 당뇨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우스 래트라든가 원숭이, 개 뭐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고, 당뇨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동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어 일형 당뇨 모델의 그 네 각 많은 연구에서 쓰는 스트랩토조신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토조신 가지고 일관되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췌장 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물 모델을 활용해서 검증할 항목을 이렇게 리스트업한 건데요. 그 궤도를 분리하는 기술의 적합성, 즉 그 환자한테 이식할 궤도를 분리해야 되는 그 기술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또 세포에 대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활성을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분리하는 기술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모델에서 그런 기술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궤도 이식 환자에 적용할 면역 억제제에 대한 효능, 독성 이런 것들도 검증해야 합니다. 궤도 이식 후에 정상 혈당 대비를 유지하는 경우가 어 어떤 경우에는 그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정상 혈당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안전성을 어 따지게 됩니다. 1990 년대 시행했던 그 에드먼턴 프로토콜에 의하면은 궤도 세포를 간 문맥 헤파틱 포탈베인을 통해서 간에다가 이식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때문에 간 문맥의 혈전증이라든가 혈, 지방 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에드먼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최대 그 유지됐던 기간이 3 년으로 보고되었는데요. 즉 이런 그 세포 치료제를 쓸 때에도 소위 말해서 그 한 번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그 유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식을 다시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횟수로 이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인제 검증할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당뇨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를 넣었을 때 당뇨 합병증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평가할 항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인제 진행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억제제를 같이 투여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에 대한 효과도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생체 재료 즉 바이오 미추리얼과 함께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함께 넣었던 바이오 미추리얼에 대한 따로 그 별도의 안전성 평가도 해야겠지만은 함께 투여한 바이오 미추리얼의 그 기능, 예를 들면 뭐 그 면역을 면역 작용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그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독성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독성할 때는 그 도즈 레인지 파인딩, 즉 용량을 파악하는 DRF 테스트를 동시에 먼저 진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 하고요. 그 단회 투여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회 투여한 다음에 2주 관찰이 원칙이고, 반복 투여 같은 경우에는 독성 동티 시험을 포함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회복군과 회복군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한 1 에서 3 개월 반복 시험을 하는데, 즉 4주 반복이래 13주 반복 독성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마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한다든가 또는 단기, 즉 일 주일 내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2주 반복 투여 시험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만성 질환에 사용하는 것은 6 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6 개월 정도 이상 가는 시험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면역 반응 때문에 6 개월 이상 투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그리고 군당 동물 수는 독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수를, 총계적으로 유의한 충분한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당 동물 수 증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장류 같은 원숭이 종류를 사용하는 경우일 텐데요. 이럴 때는 그 관찰 빈도나 기간을 늘려서 그 임상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수 모두 시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발암성 시험은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증식능 때문에 꼭 고려 사항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통상 26 주라든가 52주 시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2 년까지 수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면역 반응 때문에 그 이상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배아줄기세포라든가 iPS 셀 유래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52주 시험을 하는 것이 많이 권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 형성, 즉 테라토마 시험도 4주 정도 시험을 같이 인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주로 인제 마우스 모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일단은 설치류에 대한 생물 활성이 있고 또 심각한 면역 원성이 없을 경우에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성 실험이 발암성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 발암성이 있다라고 확실한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테면 유사 물질의 정보라든가 장기 독성 시험의 결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임상 시험 결과 등에서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걸 동물 모델을 통해서 발암성을 다시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식약처와 논의를 해서 허가 사항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즉 위해성 관리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는 논문에 나왔던 것인데요. 일본의 교토대학 그룹에서 iPS 셀 유래의 세포 치료제를 파킨슨 디지즈에 적용했던 예입니다. 이 그룹에서 인제 비슷한 실험을 했던 그 다른 두 그룹과 본인 그룹들을 인제 비교했던 그런 테스트 내용인데요. 이 카시노제니시스 테스트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역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면역 원성 평가를 포함하고 있고, 면역 복합체가 형성돼서 인제 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병리학적 변화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면역이 동물 모델에서 사람 세포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항체가 검출됐다라고 해 가지고 '아, 이 실험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DA 스터디를 통해서 항체 검 어떤 경우에는 항체가 있어도 치료 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ADA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전자 변형 인간 단백질은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 들어갔을 때 현저한 급성 반응, 애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동물 모델에서는 사람 세포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니픽 실험을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그 ICH 가이드라인에서 뉴 케미컬 엔타이디하고 뉴 바이올로지컬 엔타이디하고 이제 비교했던 건데요. 그 스몰 몰리큘 바이올로직스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그 스터디 타입에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부분을 보시면은 스몰 몰리큘과 다르게 바이올로직에서 프로덕트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반복 적정 시험과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스몰 몰리큘은 인제 따로 이제 실험을 하게 돼 있는데 고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메타볼릭 프로파일링 하는 거는 인비보라든가 인비트로 모두 바이올로직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독성 시험 관련해서는 그 바이올로직스 그 스몰 몰리큘은 설치류와 비설치류 1종 해서 2 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바이올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절한 동물 모델을 찾지 못하면은 한 종 갖고 수행할 수 있고, 특히 그 ADA 스터디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카시노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트 스페시픽하게 이제 변형해서 할 수 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